첫 번째 가장 기분 나쁜 말,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친다. 이게 이제 사대주의 때문에 불만이 많으신데 현실론이 강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요. 내가 위아더를 딱 한 번 가봤어요. 근데 위아더가 굉장히 커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쿠데타는 당일날 성공하는 것보다 이어지는 게 힘들다고요. 전쟁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되게 단순해요. 왜? 선택이 단순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당신 목에 칼 들어왔을 때 그렇게 생각 못 한다고. 안녕하세요, 머니올라입니다. 오늘도 임용환 박사님과 함께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그러게요. 저희가 박사님이랑 처음 방송 시작할 때 살짝 날씨가 추워질 때였는데 완연한 여름이거든요. 이렇게 날씨가 더울 때는 뭐 역사학자분들은 조금 답사 같은 건 좀 쉬십니까? 그냥 이제 시원한 연구실에서 여름만 되면 고민하는 게 있어요. 한국 전쟁이 6월 25일에 났잖아요. 네. 낙동강 방어전은 8월 달에 했어요. 지금 30년째 저기를 가야 되는데 네. 전적지는 제 시즌에 가야 돼요. 8월에 산을 어떻게 올라가냐고. 그래도 6.25 전쟁 때 당시 그 전투가 벌어졌던 현장을 가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 제일 못 가는 데가 낙동강 방어전 네. 거기 답사인데 산이 10개도 넘는데. 맞아요. 그리고 거기가 보면은 거기 경북 뭐 영천, 대구 이런 데잖아요. 네, 거기 산이 거기가 또 제일 더워요. 그것도 그렇고 네. 거기 산이 극악해요. 설악산 올라가보다 더 힘들어. 그래서 지금까지 못 갔는데 이제는 나이 들어서 못 가겠고 이거 미치겠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또 이런 날씨는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또 이야기할 것들이 많아서 오늘은 저희 요동정벌과 위화도 회군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그 요동정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88년 음력 5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14세기 후반 당시 원명 교체기였어요. 북원 세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이제 만주 지역에서 일종의 힘의 공백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 이성계가 요동을 잠시 이제 정복하는 성과를 내기도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1차 요동정벌이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명나라가 북원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요동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주원장, 이제 명나라 황제가 천령위 설치를 요구를 하는데요. 고려와 명나라 사이에 일종의 영토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명파였던 최영과 우왕이 요동정벌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성계는 이 과정에서 반대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고려군을 이끌고 요동정벌에 나서게 되죠. 여기까지 제가 간략히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보충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세요? 여기서 이제 제일 논란이 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가 천령위라는 게 어디 있는 거냐. 두 번째는 이 요동정벌의 목적이 요동을 점령해서 우리 영토로 확보하자는 거냐. 아니면 우리를 치지 말라는 일종의 뭐랄까. 쇼잉. 군사적 시위. 예, 군사 시위, 무력 시위 뭐 이런 거였느냐라는 부분이죠.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맨날 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선생님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고구려 이후로 드라마에도 나오지만 고구려 이후로 요동 땅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민족적이게 하나의 어떤 울분이 돼 있으니까 맨날 수업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이 이때 이성계가 돌아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만주는 우리 거고 고구려 영토를 회복하는 건데 이렇게. 그게 뭐 지금까지도 어디 하나의 감정적인 선에서 뭐 듣기야 좋지. 우리도 그러면 좋겠죠. 나도 좋아요. 나도 좋은데 내가 좋다고 그렇죠. 과거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민감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요동을 차지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게 객관적으로 사실이냐 이런 부분이 검증돼야 될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드라마 정도전 요동정벌을 그린 정도전 장면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입니다. 공영훈의 전 장병들은 들으라.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고려는 저 황제에게 굽신되는 제후의 나라가 아니다.
우리도 당당한 황제의 나라이니라. 우왕의 모습입니다. 당시 고려의 황제였죠. 명나라의 연호를 폐지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할 것이며 제후국이라는 이유로 격화된 나라 안의 모든 제도와 습속을 바꿀 것이다. 이제 조공은 없다. 이제 굴욕도 없다. 우리는 대제국 고구려의 투호를 이어받은 고려의 아들들이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불종과 오역의 역사를 끝장내고 승리의 새 역사를 향해서 분연히 떨쳐 일어서자. 황제국 고려의 깃발이 남길 저 요동강을 향해서 진군 또 진군을 하자. 가슴이 웅장해지는 장면입니다. 네, 우리가 명나라 정벌을 하자. 이제 이성계는 뭔가 좀 떨떠름하죠. 고려국 황제폐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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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국 공혁은 만세! 전군 출정하라! 그러니까 이게 출정식의 모습인데 옛날 그 저렇게 정벌하러 나가고 저럴 때는 참 출정식이 중요한 하나의 행사이기도 했겠어요. 네, 그런 건 중요하죠. 뭐든지 중요하고 그때도 연설을 하긴 했겠죠. 근데 일종의 연설을 한다 하더라도 막 수만 명이 모여 있으면 그게 뭐다 들릴까요? 저도 항상 그게 궁금했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더라고요. 아, 뭐라고 얘기했다. 중간중간에 애들이 심어져 있어서. 높은 분들은 이것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된 건데 높은 분들은 연설을 해야 돼. 그러니까요. 일단 이게 근데 목소리가 작으면 잘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없는데 대체로 보면 중간중간에 했을 것이다라고들 얘기하더라고요. 옆에서 뭐 기록하는 애만 들으라고 할 리는 없잖아요. 이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 하면서 계속 전달하면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리고 잠깐 그 앞에서 언급이 됐지만 명나라의 연호를 쓰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명이 건국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그때 이제 우리 고려에서는 명나라의 연호를 썼다라는 거는 명나라가 우리의 황제도 책봉을 해주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우리 역사에서는 아무래도 중국하고 한국의 관계가 뭐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이렇게 싸우고 막 이랬던 거는 이제 삼국시대에 의료는 없어요. 비교적 관계가 좋았던 편이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런 중국 왕조와의 갈등이 별로 부각이 안 되는데 가장 심했던 때가 이 원명 교체기예요. 더욱이 그 명태조 주원장이 좀 사람이 좀 괴팍하다고 알려져 있죠. 괴팍도 하고 애가 좀 말을 무식하게 해요. 황제스럽게 안 해. 19금 발언도 무슨 국서에다가 그냥 지 저기 뒷골목에 사는 듯한 말투 그대로 써서 보내요. 그렇죠. 농민 출신이죠. 홍건적 출신이죠. 그리고 원래 그를 버릇해갖고 원래 이게 국서 외교문서라는 거는 이렇게 말을 해도 애들이 점잖게 고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저씨는 내가 하는 말 그대로 받아 적어 이렇게 하나 봐. 속된 말로 야 까레면 까임마 뭐 이렇게 그런 그대로 써. 거침없는 성격. 이렇게는 안 돼 있지만 이거보다 더한 말이 쓰여져 있어요. 이제 그런 시기였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고려가 원나라하고는 사돈 관계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마국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원나라 공주하고 결혼한 지 꽤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나라와 가장 가까운 나라 중에 하나였죠. 고려는 원과 가까운 나라였죠. 그리고 원의 국제 등급에서도 높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고려를 견제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민왕이 죽고 우왕이 즉위하면서 우왕 책봉을 안 해주다가 4월달에 책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고려가 동령무를 치니까 책봉을 해줘요. 그러니까 좀 무력 시위를 하니까 한 거네요. 예, 그랬을 가능성도 커요. 우왕의 생각에는 하여간 계속 시비 걸고 맨날 짜증 내니까. 그렇죠. 근데 한번 쳤더니 야 너 우리 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외교적 성과를 얻기는 합니다.
그때 명나라 연호 홍무지, 홍무 연호도 사용하고 이제 황제와 제후 간의 관계를 이제 맺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오다가 1387년 이 요동정벌 나기 전해에 이게 1388년이고 바로 1387년에 명군이 요동으로 이제 들어오게 돼요. 예. 그 전까지는 명이 요동까지 못 왔거든요. 그리고 요동에 이제 이성계하고 싸웠던 나하추가 심양에서 딱 당시 이제 차지하고 북원의 있었는데. 남은 마지막 세력이었던 나하추를 그렇죠. 그런데 이 나하추는 북원 명문 무장집인데 본인이 심양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요동을 지배하려는, 그러니까 만주 왕이 되려는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미 북원하고도 끝났고 나는 여기서 왕 되겠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명나라를 자꾸 치니까 명도 이 만주 지역은 불안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내부가 평정이 되니까 20만 대군을 동원해서 나하추를 칩니다. 이때 나하추가 뭐 고려랑 연합해서 싸우자 뭐 이렇게 했으면 차라리 그게 나았으려나? 근데 쥐는 이제 북원에도 배신자니까 그쪽에 못 가고 결국 명나라한테 항복해 버려요. 그러니까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네, 이렇게 돼서 항복해 버리니까 갑자기 명 입장에서는 이제 이 요동과 고려의 여기 하여간 이 지역 일대에 대해서 내가 이전보다는 세게 지배할 수 있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고려가 한번 툭 치고 나오니까 네. 양보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역학관계 재조정하자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여기서 천령위를 설치한다라고 이제 고려에 통보를 해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요동정벌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천령위의 위치에 대해서는 지금 역사학계에서 논란이 있다라는 거고요. 네. 어디와 어디가 조금 논란입니까? 이 천령위를 설치한다는 게 오니까 네. 여기서 우리나라의 천령이라는 지명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함경도 거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 고려에서는 청천강 라인 쪽까지 명나라가 직접 마치 지배하겠다. 그 영토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렇죠. 네.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죠. 그런데 요즘 이제 학자들 말로는 천령이 두 군데가 있는데 예. 하나가 지금 중국 가려면 단동 건너서 심양까지 가는 중간에 그 고개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육심정이다가 육함령이라는가 하던 이런 그 요동 쪽에 있는 천령인지. 네, 그 고기가 압록강하고 심양 사이에 자연적으로 산악지형이 하나가 있어요. 고기를 말하는 걸 거다라는 이제 설이 있어요. 물론 이게 어느 건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명나라에서 진짜 함경도 천령을 천령위를 설치한다고 하면서 이제 고려를 압박하려고, 이제 우리가 세졌으니까 너 좀 뒤로 빠지면 안 되겠니? 우리 지배 영역을 확장할래? 이런 식으로 나오려는 외교적 카드였을 수도 있고, 뭐 진짜 세게 나오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요동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제 위라는 걸 설치하는데 그거를 고려가 함경도로 착각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고려 입장에서는 예전에 원나라가 이제 고려를 지배할 때도 막 뭐 쌍성 총관분이 네, 뭐니 네. 그런 비슷한 기구들을 그렇죠. 설치해서 어떤 실질적인 지배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려 그 거기가-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그거 가만히 둘 과거에 수가 없죠. 동명구 쌍성총관구 구역, 그러니까 평안도 함경도 구역까지 원나라 시절에 고려가 네. 청천강 이남에 있을 때 네. 그 영토를 니네가 다 가져가. 이것들이 이제 나하추 쫓아내고 만주로 진출하니까 아예 우리 거를 다 먹겠다는 소리냐, 이런 식으로 고려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고려 입장에서도 물론 지금 명나라가 굉장히 신흥 강국이긴 하지만 아직 신생 국가니까 쟤네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약간 뭐 한번 우리가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예전에 한번 무력 시위를 해서 좀 성과를 얻었던 적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요동정벌을 그러니까요. 했겠죠. 예. 그러니까 그 생각까지는 100% 맞습니다. 다만 요동정벌이라는 게 가서 명나라를 쳐서 네. 우리 여기까지 인정해 줘라고 하려는 어떤 공격적 시위였는지 아니면 정말 점령해서 이거 우리 영토로 영속적으로 지배할 것이야, 예. 이런 것이었는지는 지금 현재 있는 자료 가지고는 판단이 어렵죠. 그러니까 명확한 계획서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해서 원정을 시작했던 건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계속 영상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388년 음력 4월 18일 마침내 공여군이 요동으로 향했다. 조민수와 이성계의 좌우군을 합쳐 전투병이 39,000에 지원 인력이 12,000, 도합 5만이 넘는 야, 5만 명? 동원된 말의 숫자만 22,000필에 달했으니 고려의 국력을 모두 쏟아부었다 해도 찍느라 돈이 많이 들었겠습니다.
저 때만 해도 저기 인건비가 그러니까. 지금이 한 10분의 1이었지 않을까? 아니 10분의 1까지는 아니었어요. 아니 저기 예. 그런가? 아니 근데 5만 명 잠깐 이거 얘기 나눠보죠. 당시 고려의 어떤 국력을 생각했을 때 5만 명이면 진짜 영혼까지 끌어모았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고려 때 실제로 우왕 때도 외구 침입이 심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해서 못 막고 해군을 육성해야 된다. 네. 그래서 해군을 육성하기 위해서 생각했던 병력이 10만이었어요. 수군만 10만? 그렇죠, 10만. 네. 그런데 이 10만이 지금처럼 정벌에 나가는 10만이 아니고 보통 군대는 3인 1조라고 해서 한 명이 군대 가고 두 명은 일종의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돈으로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만이라고 했을 때 배를 타는 병력은 3만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아, 이것 때문에 나라 뒤집어진다고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실현되는 건 조선에 와서 실현이 됩니다. 네. 근데 굉장히 오랜 시간과 준비가 필요했어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바다에 띄우는 군대가 3만 4만인데 네. 여기 지금 현실적으로 원정을 보내는 군대가 보조병 합해서 5만이라고 한다면 사실 국민학교 때 그거 할 때도 나라 뒤집어진다고 했는데 네. 그거보다 더 비용이 더 큰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원정군이잖아요. 네. 조선이 국력이 제일 좋았을 때가 세종 때잖아요. 그때 여진정벌 몇 번 했는데 며칠 했는지 아세요? 며칠? 예. 글쎄요, 뭐 한 2달 했나요? 실제로 작전한 거는 15일 정도면 많이 한 거예요. 물론 저 하삼도에서 동원해서 병력 그러니까 모이고 그거를 견딜 수 있는 그 기간이 15일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15일이 더 되지만 네. 딱 국경 넘어가서 작전하는 게 15일 정도예요. 그리고 연산군 때 이제 여진정벌 하려다가 못해요. 네. 그럴 때 그 정부에서 했던 말이 뭐냐면 3만 이상의 병력을 동원해서 네. 사실 국경을 안 넘어가도 병서 모을 때부터가 작전 기간이니까 한 40일 정도 동원할 수 있는 국력이 있어야 여진정벌 할 수가 있다. 근데 못해요 그때 연산군 때 하려고 했는데 비용도 안 되고 병력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5만 명을 동원해서 요동을 정벌한다는 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진짜 전쟁이라는 건 참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네. 우리가 막 하도 뭐 임진왜란 막 7년 벌어졌고 뭐 30년 전쟁 뭐 이제 유럽에서 100년 전쟁 막 이러니까 그게 하는데 사실상 진짜 전투가 벌어질 수 있는 날들은 극히 그렇죠. 적은 거죠. 그리고 이게 공격이냐 방어냐도 또 다른 문제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계속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을 떠나자마자 폭우가 퍼붓더니 사방이 진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당시 이제 뭐 장마철이었나 봐요. 장마철은 아니죠. 그러니까 장마가 올 때는 올 때예요. 네. 위화도에 있을 때가 6월 11일쯤이었거든요. 6월 달 초였어요. 네. 조금 이른 비가 오긴 했던 것 같습니다. 요동으로 행군하는 병사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요즘 분들이 이해하시는 거하고 상대가 다른 게 요즘은 우리가 포장도로 아닌 길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비 오는 길에 고통을 모르는데 상상 초월해요. 네. 일단 네. 비가 와서 진창이 되면 네. 말도 못 가요. 말이 왜 못 가요? 논농사에 말을 못 쓰잖아요. 네. 말은 발굽이 통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는 발가락이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진창에 들어갔다 빠지는데 야 설거지 하다가 왜 이게 주발 이거 끼면 빼다가 성질내서 깨버리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발은 거기가 좀 공기가 통할 수 네, 있게 이렇게 되니까 했다가 빠져나오는데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말발굽은 이렇게 아예 들어가요. 통으로 들어가니까 얘가 못 빼는구나. 못 빼는 정도가 아니고 빼다가 발목이 나가 인대가 늘어나거나. 근데 말은 지금도 발 부러지면 안락사예요. 아 그래요? 예. 우리 생각에는 뭐 기부 싸고 이러면 될 것 같다 생각하는데 당나귀나 말이나 보통 이거 발 다치면요 되게 안락사예요. 안타깝다. 예, 근데 얘들이 인대 늘어나는 건 치료가 안 되잖아. 그럼 이렇게 하루에 몇 킬로를 가는데 들어갔다 빠졌다 하면은 이게 어떻게 군마들이 되겠어요? 힘이 세니까 오히려 힘이 세니까 더 인대가 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가죽 신발도 진흙벌에서 하면 다 나가죠. 실밥 다 터져요. 예를 들면 군인들한테 국가에서 가죽 신발 워커를 줬다고 쳐요. 이게 못 버텨요. 지금처럼 구두약 입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실밥이 나일론으로 싼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가죽신을 신고 진창에 들어간다 못 들어갑니다. 가죽신 다 나가요. 자, 그러면 이걸 맨발로 가야 되죠. 맨발로 만약에 빗길을 하루 종일 헹궈 나면 발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처럼 항생제 없던 시절에 감염되면 하긴 그치. 다칠 수 병사들이 있지. 발이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서 쩔고 찢어지면 네. 아마 참호족 동상 걸린 정도의 손상률이 나올 거예요. 참호조. 예, 그러면 진창에서 행군하면 하긴 병사고 이제- 말이고 발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군대 전투력의 3분의 1로 떨어져요. 아주 중요한 문제네요, 진짜. 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성계의 사불가론 얘기할 때 사불가론 마침 얘기를 하셨는데 그 사불가론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가지죠. 첫 번째, 그 여름철 농번기에 이제 군사 동원이 어렵다. 두 번째, 왜구가 후방을 친다. 세 번째, 장마철이라서 이제 악효가 높고 군사가 이제 전염병에 걸린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이게 논란이에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칠 수가 없다. 이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어떤 분들께서는 아니 뭐 그렇게 치면은 뭐 전쟁 어떻게 해? 맞아. 뭐 핑계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시각들이 있거든요.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료 자체도 뭐 충실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다 개인의 판단의 영역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사료를 해석할 때 당시 사람이 느끼는 의미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에 배 아프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냥 뭐 약국도 많고 소화제도 그쵸, 많고 뭐 근데 옛날에 배 아프다라는 사람 할 때 느끼는 공포는 훨씬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먼저 첫 번째 가장 기분 나쁜 말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친다. 이게 이제 사대주의 때문에 불만이 많으신데 이 조선시대 사대주의라는 게 두 가지가 의미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현실론이에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친다는 게 어렵지 않느냐. 현실론이라는 게 생각보다 커요. 우리가 내 현실이 아니니까 말 쉽게 하는 거야.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현실론이 있고 또 하나는 조선 후기에 가면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사대주의라는 것이 좀 이게 좀 복잡한 얘기인데 조선 후기가 되면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복잡한 게 많아요. 조선 후기에 나오는 사대주의, 우리가 이제 좀 가장 기분 나빠하는 사대주의는 조선 후기에 이제 이런 게 생겨요. 그러니까 명나라가 임진왜란할 때 우리를 도와줬다. 그러니까 명나라한테 의리를 지키자.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단순히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의리를 지키자가 아니고 그 당시는 조선 사회가 신분제도 이렇게 막 변동하고 사회가 바뀌니까 어떤 강상윤리라든가 이런 거에 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 명은 우리 아버지다. 네, 그러니까 명나라에 대해서 조선이 의리를 배신하고 이제 황제국을 우리가 이렇게 덤비면 우리 아들도 나한테 덤비고 부하도 나한테 덤빈다. 국가 내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외교를 네, 하거든요. 그게 지금 보면 그게 비논리적인 것 같은데 네.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왜 은희가 흔히 하는 말에 왜 냉수도 뭐 위아래가 있다. 우리는 냉수 문제로 끝내는데 이 당시에 이제 정통 성리학자들은 지금 여기 물이 있고 이게 커피가 있는데 이거 순서를 바꿔놨다고요. 그럼 내가 먹고 싶어서 바꿨어. 이게 아닌 거야. 이거를 네가 바꾸면 우주 자연의 질서가 흔들리면서 이제 기자님 마음속에도 어제까지 나를 존경했는데 오늘은 좀 덤벼보자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논리론을 못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 분들은 이게 연결돼 있어요. 다 나비 효과가 네, 그게 생긴다.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현대인들한테는 기분 나빠가지고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데 이성계가 말했던 사대는 사실 그런 사대는 그때까지는 없었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현실론이 강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한 거죠. 중국과 우리의 국력 차이가 얼만데 우리가 이제 덤비겠느냐는 현실론을 제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싸우기 전에는 한번 그렇게 냉정하게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죠. 지금 만약에 우리가 러시아나 중국한테 선전포고한다면 어떨까? 해보자는 분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왜? 있었어요. 야, 뭐, 야, 일본, 미국 한번 붙어보자. 왜? 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저기 있는데. 군대가 5만인데 예, 예.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정복할 때 데리고 간 군대가 5만이었어. 예. 왜 못해 우리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실 거야. 그런데 야 그래도 그렇지 쟤랑 우리랑 이게 상대가 되냐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이제 그런 현실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또 이성계가 굉장히 또 이제 경험 많고 능력 있는 무장이었기 때문에 다 따져봐야 되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위화도에 도착한 고려군의 모습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위화도에 병사들 많이 지쳐 있어요. 네. 비슷하게 하신 것 같은데. 진짜 비슷해요? 내가 위아더를 딱 한 번 가봤어요. 그래요? 아니 거기 북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앞에까지.
저 건너편이 요동입니다. 도강만 하면 전쟁이란 말이로구만. 실제로 보신 위화도는 어땠어요? 강폭은 저거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위화도가 이제 여의도 같이 하중도인데 네. 그 위화도를 빼고 압록강 고기 강폭이 저 정도고 네. 그 중간에 여의도처럼 이게 섬이 있어요. 근데 위화도가 굉장히 커요 거기서. 근데 다만 조선 시대 때보다 지금 토사가 많이 밀려와서 많이 커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겠네요. 여의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중국 쪽에서 보면은 그냥 여의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굉장히 큰 하중도네요. 네, 큽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하중도이 제일 큰 거고. 그러니까 뭐 5만 명의 병사도 뭐 주둔을 할 수 있었고. 지금도 북한이 거기에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거기 협동농장 같은 거 있고 그 연립주택 같은 거 쭉 있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와, 장군, 큰일 났소이다. 큰일이라니요? 도강을 위해 설치해놓은 부교가 불안한 강물에 휩쓸려 갔소이다. 뭐요? 압록강에 설치한 부교가 무너졌답니다. 여기로 이제 군사들이 건너가야 되는데 요동 땅으로 부교가 무너진 거죠. 아 왜요? 근데 내가 솔직히 말하는데 저때 부교를 놓고 건너갔을 리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건너? 그냥 배로 건너요? 배로나 뗏목 배로 가는 거지. 저런 식의 다리는 못 넣습니다. 아, 전 이렇게 묘사해서 진짜 그때 부교로 건너가려고 했나 보다 했는데 부교를 다시 건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좀 그때 당시 기술력이 좀 부족했나요? 그게 이제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데 원래 그 의주에서 요동으로 건너가던 데가 위화도가 아니에요. 어족도라고 네. 조선시대까지 그 조선시대 지도 보면 나오는데 어족도라는 곳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그 어족도라는 게 지도로 보면은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모래톱이 축축축축 있어요. 그러면 그 모래톱하고 모래톱 사이는 좀 이렇게 수심이 얇으니까. 얇고 예, 폭도 좋고 예. 그런 데는 다리 같은 거 뭐 이렇게 놓고 갈 수도 있었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위화도 쪽은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수심도 좀 있고 거기다가 부교는 못 놓습니다. 당시 기술로. 그래서 배를 놓거나 뗏목으로 가는 거고요. 박지원이 열하일기 보면은 이제 조선 사신단이 오잖아요. 물론 군대가 아니고 사신이니까 당연히 부교가 아니라 배로 건너가는데 그때가 요 여름철이었거든요. 네. 근데도 비가 물이 나니까 배도 못 건너가가지고 막 꼼짝 안 하더라고요. 그 압록강이 굉장히 폭이 진짜 넓은가 봐요. 아까도 보시고 폭은 저거랑 비슷하다고 얘기하신 거 보면 한강보다는 좁아. 한강보다는 좁아요? 예, 그리고 참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옛날 사람들이 생각보다 지금 물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막 엔진으로 가고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어서 그래요. 저 지금도 무서워요. 안 무섭다뇨. 예. 그래서 옛날 분들이 저거 건너가면 되잖아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보면은 아주 평범하게 네. 건너갈 것 같은 것도 잘 안 건너가요. 굉장히 조심하더라고요. 또 큰 군대가 또 건너가는 것도 다른 문제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제 계속 보시죠. 계속 비가 오고 뭐 실제로는 저기 부교로 건너진 저렇게 않았지만 못해, 저렇게 그래도 저희 봐 지금 못으로 때려 받고 있잖아. 그때 쇠못도 저렇게 안 써요. 그러니까 저만큼 이제 병사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그럼요, 위해서 그럼요. 저는 이제 그런 컨셉입니다. 이 홍수가 아예 나서리 천만다행이오다. 이번에는 용케 강을 이질환의 모습이고요. 요동성까지는 요런 강을 여러 개 건너한다는 건 뭐 송님도 잘 알고 계시지 배. 안다. 네, 남장군한테 다 들었습니다. 남장군 남은을 얘기하죠. 성님의 내는 회군을 했으면 좋겠소. 지라니 그정 왜 이러니? 내 그동안 여러 전쟁을 다녀봤지만 소리 이번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명을 받고 출정한 군사가 어떻게 지 맘대로 군사를 돌릴 수 있단 말이니? 반역질이다 그건. 그냥 눈 딱 감고 해버립시다. 그만해라. 또 병사들이 전염병
이성계가 우려했던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역질이오다. 반나절은 물동을 싸고 반나절은 전에 투악질을 해대는 놈들이 막산의 수준이 고민하는 이성계. 성님의 병사들 개죽음 시킬까 아니면 회군을 하시오다. 잠깐 그 남은 장군이 언급은 됐습니다만 뭐 역사 속에서 보면 당시 이제 회군의 바람잡이 역할을 했던 게 남은 장군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지만 솔직히 이성계도 회군을 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거든요. 저희가 지난번에 했었지만은 함흥에서 정도전 만났을 때 이미 다 알고 건너간 것 같아요. 저는. 예. 하지만 뭐 그때 당시에는 정도전을 만났을 때는 이런 뭐 요동 정벌이라든지 위화도에서 돌아간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예측은 못했지만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네. 모르지만 이제 마음은 굳히고 있는 거죠. 기회를 네. 봐서 한다. 근데 이제 기회가 온 거죠. 그리고 남은은 이제 뭐 제가 드라마에 시비 걸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또 어떤 분은 이걸 갖고 내가 시비 건다고 하는 분이 있어. 시비 거는 게 아니라 시비 그렇게 뭐 있어요? 그냥 500년 전 얘기인데 역사 공부하는 거지. 예. 저 남은은 장군이 아니라 그냥 관료로 따라왔어요. 문관들도 필요하니까. 그래요? 예. 근데 남은이 이제 정도전만큼 부각은 안 됐지만 네. 삼국지에 보면 흔히 뭐 책사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성계의 책사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남은입니다. 아. 그러니까 정도전 못지않게 이성계의 진짜 오른팔이었던 사람이 남은이에요. 근데 원래 되게 이렇게 책략 같은 거 좋아했다. 대담해. 어디 담대하긴 하더라고. 근데 남은도 이제 군사지휘합니다. 고려시대에 문무관 다 하니까. 네. 그래서 뭐 어디 수령 같은 거 됐을 때 외구가 쳐들어오니까 뭐 기병으로 돌격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나름 쾌남아 같은 양반이었죠. 하지만 뭐 어쨌든 이성계 입장에서도 회군을 해야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자기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야 돌아가자 하는 것보다는 밑에 사람들이 당연히. 밑에 사람들 가야 합니다. 지금 이거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마지못해 가는 게 그림상으로는 괜찮잖아요. 항상 그렇게 해야 돼요. 네. 항상 그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서 고려군을 습격해서 만약에 그 조민수 좌군이 만약에 이성계 우군이 좌군을 습격해서 무력 진압을 해버린다면 네. 이게 돌아가서도 문제가 심각해요. 그죠. 자기들도 이제 많은 손실을 입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쪽을 끌어들여야죠. 이성계가 이미 최대 동북면 군벌이에요. 네. 사실 쿠데타 하려면 예전에도 만만은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쿠데타는 당일날 성공하는 것보다 이어지는 게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이때 고려 우군을 해치우고 뭐 개성까지 점령한다고 하더라도 며칠이나 이 정권이 갈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쿠데타는 내가 군사력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압록강에 와 있어. 이들도 두려움이 지금 이거는 갔다가 죽는다라는 생각이 만연했다고 쳐요. 이때는 살기 위해서 돌잖아요. 도는 순간 이성계 편이 되는 거야.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이 같은 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회를 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옛날에 군대 출동시킬 때 잘 안 시키려고 그러고 무장들 견제하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평소라면 기자님하고 내가 같은 편이 될 수가 없어. 같은 편이 돼도 쿠데타하지 안 돼. 근데 지금 저쪽에 가서 포위가 됐어. 항복을 하든가 뒤로 돌아가야 돼. 그 순간 이제 명령 불복종이 되든가 뭐 항복을 하든가 같은 배를 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배를 만들어줘 버린다니까. 아니 저는 또 이런 생각 해보는 게 당시 워낙 이성계의 세력이 세니까 요동 정보를 보내서 거기서 전투를 해서 이성계의 세력이 조금 전력 손실이 이뤄진다면 이성계의 세력도 조금 약해지는 계기가 되니까 우왕과 채영 입장에서는 이 요동 정보를 계기로 좀 이성계의 세력을 좀 꺾어보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얘기는 정말 중요한 지적이세요. 어떤 일을 기획할 때 제가 지금 이 요동정벌 하는 거에 정치적 실수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그럼 당시 사람들은 그런 생각 못 하냐? 했겠죠. 근데 이제 떡이 커 보일 때 사람이 판단이 흐트러지거든요. 이성계가 부담스럽다는 건 당시 누구나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요동정벌을 보내서 패하고 돌아오면은 책임 전가도 되고 거기 가서 군대가 소진된다면 이성계 동북면 군대가 엄청난 데미지를 입겠죠.
근데 이거는 징집병보다 데미지가 더 커요. 징병은 또 징병하면 되는데 네. 이들은 쌓아온 유대 관계가 깨지고 제가 데리고 있는 연대 대대가 통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아마 최영이나 우왕은 이게 실패하더라도 이성계한테 책임 전가하거나 동북면 군대를 약화시킬 수 있던 장점이 있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했을 것 같습니다. 좀 완벽한 판단 미스였죠. 네.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되게 중요한 건데 이성계 군대를 무리하게 동원했다고 그랬잖아요. 우왕이나 최영 입장에서는 함경도에 철령이가 설치되잖아요. 그러면 동북면이 저쪽에다 지배를 받게 돼요. 그렇겠네요. 거기가 위치가 또 함경도니까. 그러면 이성계는 그동안 고려랑 떨어져서 명나라에 복속이 돼버리던가 아니면 자기 영토를 빼앗기고 고려로 망명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우왕이나 최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생각 그동안 노력한 게 다 고려 사람들이 주력인데 명나라에 가서 좋은 대접을 받을 리가 없잖아. 예. 결국 철령이가 설치된다면 명나라 관원이 이성계 집안부터 두드려 팰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되니까 이성계가 고려랑 연합해서 충분히 싸울 수 있는 계기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네들 가문의 어떤 명운이 걸려 있으니까 철령이가 설치되면 동북면이 제일 위험하다. 그래서 이성계가 열심히 싸울 것이다. 그리고 너 혼자서 못하니까 고려군하고 합쳐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저게 배신하기보다는 싸우겠지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 있긴 고려로 회군하고 명나라가 철령이를 설치해서 동북면이 떨어져 나간다면 이성계는 자기 기반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 이번에는 이성계도 할 수 없이 열심히 싸울 것이다. 그렇지, 뭐 군사를 돌리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포인트. 우왕이나 최영이 바보겠어요. 그니까요. 누가 봐도 이거는 배신 못한다.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나중에 이성계 쪽에 어차피 조선거국 할 때 이건 쿠데타기 때문에 기록에 좀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기록의 왜곡은 두 가지입니다. 있는 거를 바꾸거나 아니면 그 얘기는 빼는 거예요. 불리한 얘기를 빼는 거죠. 근데 역사책에서는 빼는 거를 좋아하지 왜곡은 잘 안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 다 빼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겠다. 자,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죠. 자, 이제 그 고려군, 좌군과 우군이 회의를 시작합니다. 안건을 말씀해 보시오. 좌도통사, 우리 우군은 회군할 생각이오. 회군? 아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시오?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합니다. 회군을 해야겠어. 우도통사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시는 것이오니까? 변한열 장군이었습니다. 좌도통사께서 결정을 해주시오. 하나 이 사람은 자군도 함께 해주길 바랍니다. 일단 좌군과 함께 돌아갑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네이놈! 칼부림이 일어나죠. 막사 안에서. 이 쌍칼라 새끼! 이런 참담한 자를 보았나? 뭐라? 회군! 고정하시오. 모두 칼을 거두시오. 자군은 꼼짝도 하지 마라! 이보시오, 오도통사! 이 조민수를 뭘로 보고 감히 반역을 부추기는 것이오? 반역이 아닙니다. 회군을 명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폐하뿐이외다. 무단으로 회군을 행한다면 그것이 바로 반역이 아니고 무엇이오이까? 폐하께 아뢰어 회군의 윤호를 받아낼 것입니다. 회군 허락을 받아낼 테니까 괜찮다. 범명을 받아서 회군하겠다는 것입니다. 좌도통사, 함께 회군을 요청합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거는 그 저희가 실제 기록을 한번 보면서 다시 얘기를 해보죠.
고려사졸료 1388년 5월 22일 기록입니다.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다라는 기사인데요. 군대 안에서 헛소문이 돌기를 태조가 휘하의 친병을 거느리고 동북면으로 향하기 위해 이미 말에 올랐다라고 하였다. 군대 내부가 흉흉해지자 조민수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태조에게 달려와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공이 가시면 우리들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조민수가 반대하진 않았나 봐요. 태조가 어딘가 갈 거라는 이런 헛소문이 도니까 어디 간다는 말입니까? 동북면으로 가신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태조가 말하기를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공은 이러지 마십시오. 태조가 여러 장수들을 타일러 말하기를 상국의 국경을 침범한다면 천자께의 죄를 얻을 것이냐. 아까 사불가론 얘기 또 합니다. 논란이 되는 이야기 하면서 종사와 생민의 화가 곧 닥칠 것이다. 나는 이치를 따르는 것과 이치를 거스르는 것으로서 상서하여 군사를 돌리기를 청하였으나 왕은 살펴보지 않고 최용은 노세하여 듣지 않으니 왕 곁에 악한 자를 제거하여 생명을 편하게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여러 장수들이 모두 말하기를 감히 명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이에 군사를 돌려 압록강을 건넜다. 이런 얘기인데 당시 기록을 보면 공효군 안에서 그다지 이 회군에 대해서 큰 안에서 갈등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기록은 이제 여기서부터 쿠데타가 시작되니까 네. 하여간 왕자의 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나왔을 때는 이제 사료들이 많이 왜곡이 됩니다. 근데 좀 왜곡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드라마 쪽으로 한번 재구성을 해보자면 처음부터 나 간다 회군하자 이럴 수도 없고 동참하자 이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바로 공격할 수도 없잖아요. 이 기록이 나오지만 그건 정말인 것 같아요. 이 도저히 지금 이 상황에서 전쟁 못한다. 그리고 전쟁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만 다 죽어나고 난 끝날 거 아니냐. 사람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북면으로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난 이원정 못하겠다. 우리는 동북면으로 가겠다. 돌아간다. 슬쩍 진짜 이성계도 그런 얘기를 했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성계 선택지가 두 개예요. 고려 돌아가는 순간 반역이니까 그냥 왕정을 업거나 아니면 나는 동북면으로 간다 이거지. 니네가 우리 군대는 보존하고 내 땅은 보존해서 집에 갈래? 동북면에 가서 나 독립만 세하겠다. 이런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동북면에 가면 결국은 고려랑 결별하고 철령이 뭐 하면서 이제 명나라에 붙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이렇게 되니까 고려군 입장에서는 이성계와 명군을 다 적으로 돌리는 셈이 되는 거고 여기서 충성을 지키려면은 단독으로 싸워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성계가 반역하자가 아니라 나는 집에 가겠다. 그냥 너희들은 잘 살아라. 나는 이제 빠이빠이 할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나온가를 본 거죠. 이렇게 되면 고려군은 단독으로 싸우든가 그렇다고 단독으로 회군하는 건 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이성계한테 와서 저 기록처럼 뭐 단기로 달려와서 이러진 않았겠지만 자기가 생각해도 이성계가 동북면으로 회군한다는 건 하나의 일리 있는 선택지거든요. 그 조민수 입장에서도 진짜 그렇게 되면 자기한테도 또 책임이 오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자기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차라리 이성계한테 가서 이런 식이 되는 거지. 동북면으로 가지 말고 회군합시다. 뭐 이 조민수가 그런 말을 먼저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새로운 선택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조민수라든가 고려군 장군들 입장에서는 이성계가 동북면으로 들어가서 독립만세 해버리는 거하고 그리고 자기는 어차피 이건 패장이고 뭐 가게 돼 있어. 어느 선택지가 제일 낫겠어? 가서 죽느냐? 아니면 저 혼자 회군해? 반역자가 되느냐? 아니면 차라리 이성계 당신 회군하면 우리 같이 합시다. 그럼 나 따라갈게. 이게 낫겠느냐? 이런 선택지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조민수 입장에서도 머리가 복잡했겠어요. 이성계 동북면 간다는 얘기도 있고 다시 개경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도 있고 한다는데 이거 어디로 가든지 이거 어쨌든 나도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머리가 복잡했겠다. 이게 극단적 상황인데 제가 사실 장기 잘 못 둬요. 네. 장기 못 두는데 우리 외삼촌이 장기를 잘 두세요. 그때 우리 외삼촌이 했던 말 지금도 그건 잊혀지지 않아. 이 뭉청한 놈아. 이렇게 오는 장기를 누가 하냐. 판을 몰아가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거를 하는 게 고수다. 그걸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웠는데 장기에는 응용을 안 했지만 결국 전술이고 인생이 다 이렇잖아요. 몰아가서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거죠. 상대가 외통수를 하게끔 만드는 게 그렇죠. 중요하다. 근데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게 우왕이 많이 좀 왜곡이 됐다고 하더라도 좀 젊고 경박하고 거칠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애들의 특징이 외통수로 본다는 거야.
아니 봐봐요 여기 그 처음 기록 시작에도 우왕이 성주 온천에 갔다로 시작해요. 아니 지금 요동정벌하고 지금 급박한 시기인데 무슨 그러니까 온천을 가?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거국적인 젊은 왕이 거국적인 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 판단 외에는 안 믿는 거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저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젊은 리더들이 그런 거 탁탁 쳐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 최영이 옆에서 이걸 해줘야 되는데 근데 최영이 노쇠했다는 말이 어디까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또 우왕의 장인이잖아요. 근데 컨트롤이 좀 안 되긴 안 됐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컨트롤이 안 됐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 걸 봐서는 자기 시나리오를 갖고 몰아갔는데 이성계가 동문면으로 백한다 이런 시나리오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동문면 백한다는 시나리오가 이게 솔직히 모든 판도를 깨는 순 거예요. 예. 그 순간 조민수라든가 변한열이라든가 고려군 장군의 선택지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런 머리 쓰는 게 아마 정도전이나 남은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역사를 그러니까 50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유 그때 최영이랑 우왕은 왜 바보같이 그거를 그렇게 했어? 당연히 저 회군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에 이제 그 지배층 최영과 우왕 입장에서 보면 또 어떤 편향된 정보만 또 받게 되고 또 우왕도 젊고 그런 혈기왕성한 왕이고 최영도 어떤 자신의 한계가 있으니까 박사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또 저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러니까 역사에서 이 전쟁사 공부할 때 제일 문제가 전쟁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되게 단순해요. 정치는 이게 복잡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번에 우리 정당이 이렇게 하고 이런 정책을 세우면 읽다가 지쳐. 예.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와 정말 정치인들은 머리가 좋은가 보다. 이렇게 복잡한 생각을 하는구나. 근데 전쟁을 보면 뻔한데 아니 이렇게 쉬운 걸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흔히 이제 무신은 멍청하다고 생각하거나 그렇죠. 자기가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자기가 임진왜란 때 태어났으면 뭐 병자호란 때 태어났으면 싸그리라 해치울 수 있었다. 그렇지 않아요. 왜? 선택이 단순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당신 목에 칼 들어왔을 때 그렇게 생각 못 한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를 제대로 판단 못 했던 게 우왕과 최영의 실수였고 위화도 회군에서 이 동북면으로 회군한다. 고려로 회군하는 게 아니야. 난 동북면으로 갈래. 이게 이제 신의 한 수처럼 돼버리는 거죠. 지금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여당이 어떻게 하고 야당이 어떻게 하고 되게 어떤 뭐 노림수가 되게 복잡해 보이고 그래 보이지만 수십 년, 100년,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때 당시 왜 그거를 왜 못 봤지? 왜 그걸 그때 저런 선택을 했지? 그렇게 평가를 하겠죠. 그 후세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오늘 좀 이야기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위화도 회군은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경 공방전이라든지 또 어떤 최영의 유배, 죽음까지 또 할 말들이 많으니까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위가 많이 심해졌는데 더위 조심하시고 저희는 7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